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드론으로 만든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이 평창 밤하늘을 뛰어다니자 함성이 터집니다. 빨간 하트로 변해 선수들과 관중에게 감사를 전하고 5아이의 작별 인사를 끝으로 17일을 밝힌 성화가 어둠 속에 사라집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평창이 동계올림픽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You have shown how sport brings people together. I can truly say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are the games of new horizons. 외국 언론들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해외식을 통해 한국이 기술 역량과 문화적 힘을 보여줬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로 평화를 꼽았습니다. 적자가 날 거라는 우려와 달리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개폐회식 예산은 686억 원, 베이징 올림픽 10분의 1 수준으로 저비용, 고감동을 실현했습니다. 선수들의 선전으로 전체 입장권의 약 91%가 팔려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적어도 균형 재정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흑자 재정으로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남북 선수단은 폐회식에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따로 들고 차례로 입장해 공동 입장했던 개회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평창에서 북측 대표단을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면서 비핵화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동결 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비핵화 진전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협상 권한을 가진 통일전선부장이 상대인 만큼 전공법을 택한 겁니다. 다만 북측을 자극할 수 있어서 최종 단계인 핵 폐기까지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핵은 남북 간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해온 평소 북측 태도와 달리 김영철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나아가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자신들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고 말해 북측의 훈련 중단 요구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촉구한 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서도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북미가 하루빨리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본격적인 북미 대화 조율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주사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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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오늘은 청계광장으로 나가 김영철 박람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찰 추산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인 한국당은 2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SNS상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합니다. 국군 뒤통수권자가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짝꿍하고. 장애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한국당의 거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인 자리에서였습니다. 야당 무시하고 정말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심정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라는 야당 요청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오늘 운영위는 열리지 않았고 국회 산자위는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취소됐습니다. 아동수당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와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오늘도 국회는 멈춰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영철이 당시 회담장에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 측 대표로 회담장에 나가 김영철을 만났던 당국자들은 꺼려지는 인물이라는 점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화는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도 남북 관계가 긴장국면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화는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었고 또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이 통전부장이고 대남 담당 비서고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니까 그거를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면은 대화 자체가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통일부 당국자 역시 전쟁 중에도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한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 여권은 자유한국당이 같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한 고위급 비밀 접촉을 하면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자고 먼저 북한에 제안했다고 북측이 폭로했던 겁니다. 북한은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이 돈봉투를 건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부인하자 2011년 5월 9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하며 녹취록도 있다고 재차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2월 26일이고요. 어제 바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자, 정말 잘 끝난 올림픽을 우리가 박수를 좀 쳐서 환영을 좀 해야겠습니다. 사실 엄청 긴장했거든요. 예. 박수 가장 세게 치신 분,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자, 명종님. 예, 올림픽에 직접 한 번도 못 가본 유명종입니다. 아, 진짜 아쉽다. 그건 진짜 아쉽다. 장애인 올림픽이 있어요. 패럴림픽. 거기도 한번 가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는 아마 티켓 판매에 있어갖고 굉장히 많이 고전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다음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올림픽 잘 끝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 방송할 때 특정 종교 팟캐스트를 들어서 우리 좋아요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 예. 그때 청취료 대신에 하트 눌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건만 예. 종교 팟캐스트만큼도 못한 새가 날아든다의 아쉬움 이런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가 종교 방송은 아니니까 이해해야죠.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순위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써요. 5년째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송 내용이 떨어지면 순위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팟캐스트라는 게 제목 싸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목이 좀 세다 그러면 클릭해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대랄까? 욕심은 없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 쓰잖아요. 들을 게 없을 때 듣는 방송. 근데 저는 그게 만족합니다. 들을 게 없을 때 가장 먼저 우리한테 손이 간다는 거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순위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위에는 넘사벽이 있잖아요. 김어준, 김용민을 넘어서고 싶은 욕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데 제가 정말로 기대하는 건 하트 숫자예요. 근데 그 하트 숫자가 지난주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만 3,300명 정도가 하트 찍어주시는. 그래도 3,000명이 넘는 거는 희귀한 일이잖아요. 희귀한 일이긴 한데 사실 청취자들의 1%도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음모론을 제기해보면 이 팟빵이 일부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해봅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폰에서 하트를 누르고 듣다가 다시 한번 켜보면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또 누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끄고 계속 듣다가 다시 켜보면은 또 하트 누른 게 사라져 있어. 그래서 이게 하트를 누르셨던 청취자들 중에 억울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 분명히 눌렀는데. 그렇지. 근데 내가 해보니까 방송 제목을 누르면 플레이하는 창이 나오죠. 예. 그래서 맨 위쪽에 비어있는 하트가 있죠. 거기에 바로 찍히지가 않아요. 항상 해보면 이게 한번 누르고 나서 그게 빨간색으로 변했을 때 화면을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그 전에 의식적으로 누르고 빨리 돌아오고 보면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이 방송 청취자의 딱 1%만 하트 찍어달라. 저는 그게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하트가 많이 찍히면 방송의 어떤 수준, 내용 이런 거 떠나서 그 많은 분들이 새가 날아든다. 니들 정말 고생하는구나. 애따 하트 먹어라. 이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랄까, 기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트가 많아질수록 또 긴장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트 꼭 찍어달라는 말씀 부탁 좀 드리고요. 이번에 도전! 10,000개. 오. 왜냐면 그 종교단체가 9,000 몇 개가 지금 탑이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누군가 찍겠지 하고 안 찍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다른 걸로 칭을 됩니까? 딱 하나 하트인데 방송 제목을 누르시고 플레이 창이 나타나면 거기에 맨 오른쪽 상단에 빈 하트 있습니다. 거기에 검지로 해야 돼. 검지로. 검지로 하트를 누르시고 빨간색으로 채워지는 걸 보신 뒤에 다시 백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돌아오시고요. 네, 이번에 그 올림픽 폐막식 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트 표시하는 거 보셨죠? 오케이. 네, 그 정도로까지 하셨으면 아주 좋은 예를 들었어요. 네. 자, 북한과 남한 선수 사이에서 군사분 계선을 항상 만들어주던 바로 그 바흐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하트 눌러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올림픽이 잘 끝났죠. 편집하는 중간에 폐막식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늦게 도착해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폐막식을 잠깐 보는데 느껴지는 그 어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느낀 거. 왜요? 저는 올림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닥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휴 저런 거 해서 뭐해? 뭐 전시행정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문 대통령 정부에서 하는 올림픽이다 보니까 애정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애정을 갖고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더라 이런 얘기죠. 똑같은 건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예. 예. 누가 주도하느냐가 달라지더라고. 나 박근혜가 계속했다 그러면 정말 이상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정권이 바뀌지 않고 25일 날 박근혜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이상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상상을 안 해봐서 저는 그런 끔찍한 상상을 꼭 해야 돼요. 저는 그 개막식 때 그런 상상을 했어요. 네. 그 개막식 총감독님이 좀 우리하고 코드가 잘 안 맞으시는 분이거든요. 송승환이요? 네. 그런데 그분의 그 연출작을 보면서 저 연단에 박근혜가 하얀 한복을 입고 서 있으면 이건 완전히 콜라보레이션 제대로다.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 옆에 정유라가 서 있고. 그렇죠. 말 타고. 예. 그러니까 소름이 쫙 돋더라고. 개막식 보면서 저는 그걸 개막식 날 느꼈어요. 그런 것을 떼어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 순간 그 상상을 한번 탁 하는 순간에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송승환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개회식, 폐회식 이 이벤트 자체에 할당된 예산이 역대 전 세계 올림픽들 중에 가장 작았다고 해요. 1,000억이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 예산 자체가. 근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은 예산이 600억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600억에 맞춰서 하느라고 제약 조건이 생길수록 사람이 더 창의적으로 변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극대화된 것 같아요. 개회식, 폐회식에 들어가는 이벤트 행사 비용은 기본 예산이 할당이 된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추가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보통 진행을 할 때 중간에 한 두세 번씩 추가 예산이 배정이 되면서 그 정도 금액을 맞춰주는데 이번에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면서 그 과정이 없어졌죠. 중간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추가 예산 배정을 한 번 했어요. 그때 100억인가 얼마인가 하여간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추가 예산 배정을 해서 그 금액으로 관중석에 LED 라이트를 설치한 거예요. 100억 맞아요, 100억. 예. 그러니까 관중석에 그 폐회식 날 각국의 국기들이 쫙 흘러가잖아요. 그 등을 설치한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거기에 바닥에 영상이 뿌려졌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도전인데 역대 올림픽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지만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거래요. 근데 그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영상을 활용하다 보니까 영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어 짜내다가 빔 프로젝트 60대를 돌려가지고 바닥으로 쏘는 그런 기술을 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총감독이었더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개막식, 폐막식에 할당된 예산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예요. 네. 근데 그 인건비가 사람이 많이 들어올수록 인건비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 개막식, 폐막식에 오는 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식사비네, 체리비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니까. 그러면 영상, 아까 말한 빔, 드론 이런 식의 것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이번에 또 폐막식 때 드론이 하늘에서 보여주는 그런 쇼들은 정말 환상적인데 아까 중국 이야기잖아요. 중국이 최근에 스포츠 이벤트를 많이 유치하는 편인데 거기는 돈을 정말 쏟아 붓습니다. 사람 머리 숫자만 해도. 그게 인해전술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쏟아 부어요. 그 반면에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치러내서 일단 감사하고 문제는 미국도 평창 올림픽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우려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안전사고 없었고 그리고 진짜 보통 예상하기 그런 거야. 북핵이 바로 위에 있고 그래서 철통 같은 경비 군인들이 막 총 들고 서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왔나 봐요. 외국인들이. 근데 실제로 총 들고 서 있는 군인들이 안 보인다는 거지. 프랑스에서 공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진짜 큰 총 들고 있는 무장 군인들을 자주 보다가 그런 상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맞아요. 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올림픽이라는 대사업을 치르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선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보안 문제. 특히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테러를 벌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전 세계의 모든 선수들이 모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나 유럽 국가 선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테러의 타겟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올림픽을 할 때는 무장군인들이 경비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검문 검색을 엄청 강화하는데 엄청 강화하죠. 한국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일단 무기 규제가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두 번째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무기를 들여올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우리나라는. 국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도 경찰 경비 병력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게 다시 보여지는 거고요. 사실 한 2달 전만 해도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막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만큼 사실은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에서도 그런 테러 사건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일어나니까. 네, 걱정이 됐겠죠. 그리고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공연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싸이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처음에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실검에 싸이가 1위로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사실 싸이는 나오지 않았고 엑소하고 CL이 나왔는데 엑소하고 CL은 나중에 이방카와 또 따로 만났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싸이는 왜 안 나왔냐 이 이야기에 싸이가 아시안 게임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여줄 게 싸이밖에 없냐 또 이런 악플이 달려서 싸이 입장에서는 나가도 욕먹고 안 나가도 욕먹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그냥 안 나가는 걸로 했다.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또 싸이가 나오면 또 빈정거리는 쪽에서는 한국에 싸이밖에 없냐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안 나가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개막식 때 싸이 노래가 나온 적 있죠? 개막식 때 선수들 나올 때 싸이 노래가 나왔는데 그 곡을 싸이가 직접 편곡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CLC 공연을 보는데 딱 느낌이 마돈나 같다는 느낌이 맞아요. 그 카리스마가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동안 못 느꼈어요. 그분이 그렇게 공연할 때의 그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놀랐어요. 아, 그분이 이제 야수님 보기에 모다나 같았다? 예, 모다나처럼 진짜 그 카리스마가 진짜 와, 대단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올림픽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요.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컬링팀 선수들이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대기실 가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잘하라고 격려를 했겠죠. 예. 근데 나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싶은 게 이철우는 지금 경북도지사 네. 선거를 나가겠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예, 공언했죠. 예. 근데 실제로 경상북도에서는 컬링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준 적이 없대요. 실제로.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게 농반 진반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금메달 못 딴 게 이철우 때문이다. 멘탈 게임이야. 사실 스포츠는 굉장히 막 중요한 게 멘탈 중에 하나인데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정치인이 와가지고 뭔가 덕담한다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짜증 진짜 개짜증이에요. 그런 식으로 들어보면 진짜. 근데 더 짜증나는 거는 언론들의 행태인 거죠. 사실 박영선 의원이 논란이 됐을 때 윤성민 선수의 시합이 끝나고 나서 피니시존에 가서 그냥 잠깐 인증샷이 찍혔던 거거든요. 일부러 찍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그런데 이거 이철우는 이게 시합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가지고 뻘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포탈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다루지를 않아요. 너무 목적이 보이는 숟가락 네. 얹기였어요. 분명히 이제 성공범으로 등장합니다. 평창올림픽 컬링팀. 내가 많이 도와줬어 이거죠. 그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진짜.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 올림픽이 반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평창 군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창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 월드컵은요 국가가 유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2002년 코리아 저팬 월드컵이라고 하죠. 예. 올림픽은 도시가 예. 유치하는 거예요. 평창이란 이름이 걸려 있는 그래서 평창 군수가 반납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 88은 뭐였죠? 서울? 그렇죠. 세울.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유치한 거죠. 예. 그래서 강원도 분들이 사실은 그런 거잖아. 보통 우리나라 월드컵이라는 게 올림픽이라는 게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대략 보면 서울 아니면 부산이거나 대체적으로 서울 중심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이번 올림픽은 강원도라고 하는 지자체가 사실은 주도해서
해낸 거죠. 국가적으로 같이 하긴 했지만 강원도 도민들한테도 우리가 박수 한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민들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올림픽 기간 동안 딱 이틀 이 날씨가 좋았다잖아요. 개회식과 그 폐회식 하는 날. 문재인 대통령 지하에서는 하늘이 뭔가가 막 도와.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천안 뭔가도 양신선 하나 나올 거야. 강원도민들 10만 명이 자원봉사자와 응원단 등으로 힘을 보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라고 하는 공간이 산악지대가 많고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오개티로 남았다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강원도의 인구가 전체 150만 중에 10만 정도가 우리 하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150만 중에 10만이 지금 응원단과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으니까. 그 10% 가까운 분들이 고생하셨네요. 사실 이 동계올림픽과 일반 하계올림픽도 비슷하기는 한데요. 동계올림픽에서 특히나 이 교통 문제를 딴지 걸고 넘어가는 거는 아주 비상식적이에요. 교통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산악 지역에서 열리고요. 추운 곳에서 해야 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인 한계가 있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다는 건 당연히 공항과 메인이 되는 메인스트림 공항과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최지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통역이 불편했다. 당연히 영어권 나라 아니면 통역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 가든지 똑같아요. 그거는 불평하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도 통역에 문제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그냥 한국말만 하면 자기들이 통역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도와준 거니까 우리가 그건 잘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 두 가지 뭐 오게티라고 하는데 오게티도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오게티라고 하는 거지. 막 대단한 결점이 아니고 T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서울에서 평창이나 강릉 가는데 입석이 너무 많아서 좌석이 없어 이런 불편함 다 좋을 수는 없는 거니까 다 좋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니까. 아니 다 좋을 수가 없죠. 우리가 좋아하는 공연을 보러 가도 줄을 서야 되고 입장할 때 막 불편하고 퇴장할 때 불편하고 이런 당연히 겪는 건데 그것까지 오게티라고 하면 억울해. 그리고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은 나름 준비도 좀 해오셔야죠.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닝복 대신 붉은색 코트를 갖춰 입었습니다. 그동안 미소를 지우지 않았던 얼굴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함께 돌아가는 선수단과 기자단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핏줄을 입고 사는데 이렇게 갈라져 산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다고. 한반도 모형 위엔 소망을 남겼습니다. 항의를 지향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 7일 판문점을 넘을 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응원단은 과거보다 한결 유연해진 모습으로 우려를 지워나갔습니다. 바다와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섰고 우리나라는 아무 데가나 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기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정에 없던 깜짝 공연도 7차례나 펼쳤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경기도 적극 응원했습니다. 시민들도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요. 꼭 이렇게 통일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북한 측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패럴림픽에도 150명 규모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응원단들 정말 시작할 때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경기장만 응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평창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인제였던가 아마 그런데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응원 일정이 없는 날. 그 응원단들이 와서 무슨 군 어디 광장 같은 데 가서 맛있게 공연하고 거기에 박수 받고 그러면서 그 응원단들이 일정이 끝나서 올라갔고 그리고 아이스하키 공동팀도 올라가는데 그 헤어지는데 표정들 보고 막 우는데요.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 언제 다시 만날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같이 운동하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같이 땀 흘린 사람들끼리의 그 끈적끈적한 감정이 있어요. 시간과 상관없이. 단 하루라도 같이 경기를 뛰거나 같은 이벤트에서 같이 땀을 흘리고 나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땀을 흘렸던 사람끼리 느끼는 그런 끈적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사적인 경기까지 같이 치러냈으면 이 서로에게 느끼는 이렇게 낯설음이 이 친근함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화학적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경우보다는 감정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네, 다시 만날 겁니다. 북한과 남한의 동계 아시안 게임 공동 개최 건도 있고요. 네, 그것이 성사되면 네. 3년 뒤거든요. 네. 뭔가 되게 슬프지 않아요? 그냥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 되는 거지. 같은 민족끼리. 네. 통일은 저거 안 해, 이제. 교류해, 그냥 교류 쉽게. 그냥 이런 거 일종의 프랑스에서 네덜란드 뭐 이렇게 스위스 넘어가듯이 그냥 기차 타고 가는 예, 거죠. 그냥 여권 보여주고 씩 지나갈 수 있는 이제 그렇게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그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참여했던 북한 선수가 기차표 끊고 예. 와가지고 언니 나왔어 뭐 예. 이런 나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택시 할증 예, 이렇게 지금 상황은 우리 가족 중에서 네. 같이 북한을 관광을 간다 그러면 저만 못 가고 나머지는 다 입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 진짜. 대한민국 여권만 안 되니까. 정말 웃기죠. 자, 알겠습니다. 다시 또 만나야 되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요소요소마다 선수들이 메달을 따거나 뭐 중요한 이벤트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SNS를 통해 가지고 정말 나는 이 점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SNS가 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안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볼 정도예요. 날마다 제가 대충 제목이라도 훑어봐야 되는 방송 개수가요. 12개 정도 되거든요. 뉴스에 뭐뭐 나갔는가 타이틀만 보는 게. 근데 지금은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팔로워가 막 100만 뭐 이렇게 20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를 저도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가 올라오면 나한테 알림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디테일함.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냥 뭐 관심도 없이 그냥 보고 있다가 또 금메달 땄다 그러면 축하해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흐름을 다 알고 있어.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한 걸음 차이로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묵묵히 함께 구슬땀을 흘려온 코칭 스태프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올림픽이라는 큰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 도전합시다. 응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생하셨습니다. 올림픽 같이 중계한 거예요. 캐스터지. 문재인 캐스터.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사실 이번 올림픽을 치르면서 가장 고생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뭐 이건 찬사 이런 거를 떠나서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여러 나라가 참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일 정도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던 평창 동계 올림픽을 바후 위원장도 그렇고 전 세계 언론들도 그렇고 다들 최고의 동계 올림픽 대회였다라는 찬사를 보낼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평화 올림픽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완성했다는 거는 이거 정말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사실 이 평창 올림픽의 선수들이 주인공이고 국민들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애쓴 사람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부담도 되게 많았을 거고 예. 최순실이 다 해먹고 망할 수 있었던 올림픽이었다고 그래서 걱정이 더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 국민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영철 박남과 자유한국당의 작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태란 표현은 내가 쓴 표현이 아닙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이 쓴 표현이에요. 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마차님의 목소리는 안 됩니다. 김영철 북한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저지 통일대교 농성에 대해 국제적 망신이고 국민이 분노한다. 도로에 들어눕기 전에 과거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부터 하라. 3번의 도전 끝에 어렵사리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평화올림픽이 됐다. 30년 전 88 서울올림픽이 냉전 종식 올림픽이었다면 평창올림픽은 그 이상의 효과를 불러온 올림픽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통일대교 앞에서 아주 돗자리 깔고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했고 집시법 위반이에요. 신고 안 하고 갔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혐의도 있는 것 같던데요. 야, 진짜 그거 끝나는 그 쓰레기를 안 치우냐 그 자식들은 왜 그러냐 진짜. 특히 음식물 쓰레기. 아니 그 누가 거기다가 사료를 먹었으면 치우고 가야지. 맞죠. 모든 동물이 먹는 건 사료의 측면이 있죠. 아니 근데 그쪽 세력들이 원래 그런가 봐.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태극기 집회 같은 거 하면은 태극기도 버리고 꼭 가잖아. 버리고 가잖아. 안 치우잖아. 네. 우리는 집회하면 100만 인파가 모이는 광화문 집회도 쓰레기 깨끗이 치우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완벽하게 치워지는 거 보는데 좀 너무하더라고. 집시법 위반으로 일단 고발을 당했고요. 근데 나는 내 앞에 만약에 김무성이나 김성태가 오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북핵을 없애지 말란 말이냐? 결국에는 김영철이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천안함의 폭침의 주범이다 이런 논쟁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북핵을 치우지 말란 말밖에 더 되잖아요. 그러면은 김영철이라는 그 이름을 지우고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회식 때 김영남 위원장이 왔으면 이제 김영남 위원장보다 더 높거나 김영남 위원장과 비슷한 급의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앞뒤가 맞고 실무회담을 하더라도 실효성을 갖고 돌아갈 텐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닌 누가 그러면은 그 급에 맞단 말이에요. 노동당 부위원장이면 김영남 위원장하고 거의 비슷한 급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당의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적당한지 좀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 내정 간섭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이게 북한에서 결정해서 인사를 결정해서 파견을 한 거면 우리 쪽에서는 존중해주는 게 예의잖아요. 외교적인 예의인데. 그러니까 2014년 군사회담 때 김영철이 내려왔을 때는 환영 논평 보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군사회담이고 라는 말이 난 더 웃겨요. 지금은 그러면은 북핵 관련해서 군사회담보다 더 큰 회담이거든요. 네. 북핵에 관련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같은 거잖아. 근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웃겨. 군사회담에는 김영철이 북한 측 대표로 내려와서 남측 평화의 집에서 회담면 환영! 해놓고 특사 성격을 띠고 있는 김영철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길거리 들어 누워요.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 의원이 뭐 김영철을 총살해야 된다, 뭐 사살해야 된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전두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이게 5.18의 최종 책임자이자 주범은 전두환 아닙니까? 근데 전두환에 대해서는 그 논리를 적용을 안 해. 이게 천안함의 원인이 북한의 폭침인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워낙 진짜 목소리를 놓아 목을 놓아 통곡하듯이 주장하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그게 그냥 논리적 추론상 그 당시에 군 가장 최고 책임자가 김영철이었다고 쳐. 그래서 김영철이 그 천안함 사건의 배후다라고 한다면 5.18의 배후는 당연히 전두환인데 왜 책임을 안 묻고 있어요 아직까지. 심지어 경호까지 했죠. 예. 근데 그 김성태가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이 뭐 그 웅변 대회 하는 거 있죠. 뭐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너무 심각하게 막 어떤 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아이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통일대교 쪽에다가 이제 일반 저작거리에서 하는 그런 짓거리 있잖아요. 배째고 그냥 길바닥에 놓는다는 게 딱 그 상황이잖아. 장재원. 틀리지도 않아. 장재원은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눈깔 돌리는 거 보고 그러니까. 학을 뗐는데 문제는 눈으로 치켰더고. 그 도로를 오지 않고 다른 도로로 위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군사도로를 내줬다고.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군사도로도 아니야. 국방부에서 논평까지 냈죠. 계속 겉발질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거는 딱 두 가지 이유에 있어서 집회가 아닌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천안함은 폭침이야. 그리고 빨갱이 정부 자폭해라. 이 두 가지를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정말로 김영철이 오는 걸 막고 싶었다면 전진규? 거기도 막았어야죠. 여기저기 맞아요. 다 막았어야죠. 퍼포먼스 맞고요. 이제 선거용이라고 보면 되죠. 선거용.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빼는데 색깔론이 도움이 되더라. 일종의 이제 틈새 시장을이랄까? 상대방의 공격 목표를 발견한 건데 이건 착각이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분 뺄 수는 있어요. 일정 부분 뺄 수는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국방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을 믿고 찍어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홍준표나 안철수를 찍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극해서 일부 지지율 3, 4% 빼는 건 가능해요. 근데 더 이상 확장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지율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이렇게 흔들어대면 빠지더라. 그래서 지방선거까지 그 분위기로 가야겠다. 유일하게 먹히는 게 이거라는 걸 발견한 일종의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틈새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정말 미스테이크였어요. 이 미스테이크인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좀 워낙 적폐가 심한 적폐들이 많아서 순위에 밀려두고 있었던 이 천안함 진상 재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불같이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김영철이 주범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주범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나오거든요. 국정원도 그렇고. 왜? 주범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주범이 김영철인 걸. 자기들은. 논리상으로 그래요. 야, 그러면 이게 뭐 북한하고 뭐 손을 잡았든지 얘네들은. 그런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자기들이 가로채고 온 국민에게 국정원 국방부에게 안 알려줬다. 이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2014년에 니들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는 김영철이 천안함의 주범인지 몰랐다. 그 실들과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이나 자료를 쭉 찾다가 보니까 2014년도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을 갖다 놓고 윽박 지르듯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김영철이 그걸 주도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김태영이 그건 우리가 확인돼 봐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질문자가 질문할 때 그런 걸로 추정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계속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자면 이명박도 공유를 했잖아요. 페이스북 글 자기가 쓰지는 못하고. 근데 사실은 이 천안함 조작 사건의 주범이거든요. 이명박 자체가.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쓴 글을 공유를 하면서 살짝 소심하게 지금 이제 검찰에 끌려가야 되니까 소심하게 천영우의 글을 공유를 했는데 김영철은 불법 무기 거래로 핵개발 자금을 조달한 인물이다. 정부가 북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 그 다음 페이스북 그 다음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이 뜬금없이 이럽니다. 방송 녹음하는 오늘 이명박이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이 3월 말도 아닌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대한민국을 지키다 꽃다운 청춘을 바친 46용사가 생각나 오늘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 뒤거든요, 원래. 추모일이. 천안함의 처참한 잔해와 산화한 용사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을 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쭉 글을 올려요. 이명박이 지금 천안함 추모관 거기 갔다 왔다고요? 예, 오늘요. 녹음하는 오늘 그러면서. 뜬금없네. 난 다음 달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일단 가택 연금시켜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 이명박은 원래 이게 한 달 뒤에 가야 되는 상황을 그날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김영철 이슈화가 되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다음 주에 구속되면 영영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미리 기특하네요. 2014년 10월 16일 날 조선일보에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천안함 도발주역 내보낸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기사가 떠요. 이때 이미 다 알았어요. 얘네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가졌는데 사설의 끝 문장이 이겁니다. 이런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합의를 일궈내야 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를 피할 이유도 없다. 긴 호흡으로 남북 대화를 이어갈 원칙과 분명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긴 호흡으로. 이거는 굉장히 좋은 명문장이거든요. 이 조선일보에서 낸 거예요. 박근혜 시절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오잖아요. 그리고 2008년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천안함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흐름상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이 일단 그 시작이고, 나는 신상철님의 진짜 중요한 워딩 딱 하나라고 봐요. 우리가 이게 프레임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프레임 싸움에서 폭침의 주범이 김영철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면 안 돼요. 천안함 사건에는 폭침이 없었습니다. 폭침이란 표현은 폭발시켜서 침몰을 시켰다 뜻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폭발 자체가 없었다. 폭발이 일어났다는 흔적이 없었는데 폭침의 주범이 어딨어. 폭침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영철이는 누구네 그 주범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은 천안함에서는 폭발이라는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제일 먼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2011년 6월 1일 날 나온 기사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성지 같은 거예요.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 국가정보원 홍창화 국장,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이 사람들이 북측을 접촉해서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우리 북측에서 제발 좀 양보하여 달라고 애걸했다. 이렇게 북한이 그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걸했다고 하는 북한 측의 보도는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는 이 말은
북한에서 만들어내기에는 좀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김태효 비서관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제안한 말일 가능성이 높죠. 너무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사과가 아니고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건 어떤 표현이 있을까? 근데 이걸 이렇게 방송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녹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김태효가 돈봉투를 내놨을 때 그 돈봉투를 우리가 쳐내니까 김태효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북한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어요. 흐름이나 어떤 관계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로 반박을 못했고 신상철님 말씀처럼요. 남한 당국의 이명박까지도 북한에 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척이했던 것을 미국의 관계자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상태가 되면서 급격하게 북한으로 몰고 갔는데 그 몰고 간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남측이 공동 조사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남한 쪽에서 쌩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김영철이 폭침의 주동자이냐 아니냐는 증거가 없다. 이거는 그 사람들 프레임에 그냥 말리는 거예요. 폭침은 없었다. 살인사건이 나지 않았고 강도사건이 나지 않았는데 범인이 누구다라고 말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어떤 그 주범이 북한이다라는 그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그때부터 지구상의 군사 최강국은 북한이라는 뜻이에요. 기술적으로 대구에서 북한 드론이 발견됐다는 그 뉴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구상의 드론 기술 최고봉은 북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연료 기술이나 배터리 기술은 이미 외계인급으로 북한이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북한이 천안함을 그렇게 어뢰로 폭발할 수 있다는 건 미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기술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서해처럼 수심이 낮은 곳에서 그 복잡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어뢰를 발사시켜서 명중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미국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무서운 거거든요. 자,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뭐 거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계속했으니까 신상철님 조만간 한번 직접 나오실 거고요. 그 얘기 다시 하시고 문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논란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의혹이 있고 사실상 그 당시에도 국민들 3분의 2 이상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고요. 그 여론은 그닥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충수 드는 거고요. 정말 순진해서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어떤 이유도 없이. 그들도 나라예요. 뜬금없이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내가 야수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근데 뜬금없이 가서 칼로 찔러버린 거야. 아플 것 같네요. 재판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게 중요하게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범행 동기가 없단 말이에요. 범행 동기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쟤네들은 선거용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길바닥에 정말로 돗자리 깔고 앉아버리는 이 저질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걸 뚫고서라도 지금 김영철은 남한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네, 충분한 용의가 있다. 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하면 김영철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면 못 내려보냅니다. 어쩌면 북한이 영리하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논란을 저점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려왔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김영철의 메시지는 북미 대화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김정은의 강령적 지시를 가지고 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령적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사람들만 알 테지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만 알고 있을 테지만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 강령적 지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다다를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실제로 협상 테이블이 개시되는 그 지점까지인 건지 안 그러면은 이 관계가 완전히 녹아서 소통할 수 있고 무역이 시작되는 이제 그 단계까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한 건지 너무 궁금해. 그게. 그 야수님이 얘기한 그 강령적이라는 거 있죠. 예. 김정은이 지시한 강령적. 요 강령적이라는 건 뭐를 뜻하냐 하면 그 김정은이 1월 초에 신년사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걸 보고 강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신년사에 통해서 나왔던 우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뉴는 뭐냐면 핵심적인 단어는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이 화해와 평화 모두가 진전이 돼야만 북남이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북남이 앞으로 예정된 사업들을 원활히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북한 사람들은 이제
정초에 김정은 신년사를 강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령에 맞는 대화를 해나간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대화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의 끝이 없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죠. 예. 예.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갈지 선을 그어놓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근혜로만 따지면은 일종의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시행령.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나쁜 해석은 뭐냐면 내 생각은 그래요. 북한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냐는 우리한테 안 중요해요. 북한 나름대로 의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의도 없는 행위가 어딨어. 그럼요. 근데 북한이 올림픽을 이용해서 뭔가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그런 식의 의도가 아니라 북핵을 어찌할 수 있건 간에 그것을 주제로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북한이 바라는 건 핵을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핵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없앨 수 있다면 사실 그게 없애는 것 자체가 맞냐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쏘지만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국제적 관계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핵을 저렇게 쥐고 있으면 우리한테 현실적 위협이 되는 건 북한이 그걸 쏘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남한 내부적인 남남 갈등의 가장 큰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핑계로 인해서 우리가 무기를 엄청 사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들 때문에 우리도 의도는 있는 거고 북한도 의도는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건 우리 핵 포기할 수도 있어라는 메시지가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보이잖아요. 어차피 그 대화에는 핵이 주체일 수밖에 없는데 대화하게 하면 핵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대북 제재에 엄청 센 걸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을 압박하면서 투항하게끔 만드는 전략이라고들 봐요. 니들과 대화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대화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센 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들은 이제 이간질 좋아하는 언론들은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 안 해라고 말했다가 아니라 더 세게 2차 제재, 3차 제재 하면서 들고 나올 이야기를 미리 선수친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고 있는데 김영철이 와서 문 대통령 만났죠. 문 대통령도 이방카를 만났죠. 근데 그 여러 가지 과정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김영철의 메시지는 이방카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카도 내려와서 청와대 상춘제에서 서로 이렇게 식사하고 막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이방카는 제재. 입장이 이렇다는 거죠. 당신네들 뭐 북핵 포기 안 하면 제재를 더 강하게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트럼프가 대북 제재 더 센 걸 발표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도권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도권 잡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비핵화의 방법론까지 언급을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백브리핑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니라 백브리핑에서 나온 자료인데 백브리핑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인 브리핑 시간에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안들이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발표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본 브리핑과 백브리핑 사이에 그 텀 사이에 뭔가 남북 미 중과 뭔가 또 이게 여러 가지 협의들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에게 이 비핵화는 굉장히 긴 과정이다. 마지막 종착점은 불가역적인 폐기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냐는 말 못하는 거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응답이 있었느냐 했더니 그 부분도 말할 수 없다. 예민한 부분이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한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전주에서 말했던 거. 의제는 이미 설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전에 제가 그런 표현 썼잖아요. 포괄적 의미에서. 네.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만 네. 주면 의제를 설정하거나 뭔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뜬금없이 김영철을 만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핵 이야기를 대뜸 꺼내는 것도 무리한 거잖아요. 네. 북한이 갖고 있는 일종의 존엄 같은 건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서로 간에 의제가 양해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보면 비공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미국이 제재 풀어주고 서로 간에 평화협정 맺고 불가침 조약만 맺으면 우리 핵 포기할 수 있어. 네, 그렇죠. 그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요. 지금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 단계의 방법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 방법론 중에 하나는 핵은 갖고 있대. ICBM만 다 폐기하고 쏠 수 없게.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다는 건 핵무력을 갖고 있다는 건 투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전폭기에 실어서 떨어뜨리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가방 사주고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는 그렇지. 명품 가방 사주고. 그래서 사실은 핵 보유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를 놔두고 실질적으로는 핵을 보유한 걸로 보는데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그 대신 북한에서 갖고 있는 ICBM만 폐기하는 거로 가면 북한의 위신이 핵무기를 개발한 거에 대해서 인민들에게, 북한 인민들에게 이거를 폐기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굉장히 큰 위신을 세울 수가 있어요. 면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추정일 뿐이니까. 네, 그 정도도 하나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확정시키면 안 되는 거고. 이쪽에 로드맵이 있으면 이제 이를테면 이게 단계별로 있는데 이런 건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로드맵을 이렇게 짚어주고 서로 간에 우리는 내가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거든. 중재자잖아요. 이 정도 해줘야 우리가 트럼프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오갔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건 저는 희망이 보이는 거고요. 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가운데 천안함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청원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주소 같은 거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그 팟빵 새가 날아든다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그 링크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이제 이런 거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분들께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청와대는 회원 가입해서 청원 내가 이렇게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SNS 계정을 거기다가 연동해 갖고 쓸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트위터도 가능하고요. 카톡은 이제 안 돼요. 페이스북, 네이버 계정, 트위터. 제가 이렇게 청원이 올라오면은 항상 참여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메뉴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 SNS가 5개가 있을 때가 있고 3개가 있을 때가 있고. 아, 그렇지. 어쨌건 그렇게 거기 들어가서 서명하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방법이 나오니까. 천안함 폭침은 없었다. 천안함 폭발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길바닥에 계속 주저앉혀놓을 걸 그랬어. 그냥 계속 거기서 그냥 있으라고. 하루도 못 버티고 나가더만. 개막식 때 선수들 나올 때 싸이 노래가 나왔는데 그 곡을 싸이가 직접 편곡해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CLC 공연을 보는데 딱 느낌이 마돈나 같다는 느낌이 확, 그 카리스마가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동안 못 느꼈어요. 그분이 그렇게 공연할 때의 그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놀랐어요. 아, 그분이 이제 야수님 보기엔 모다나 같았다? 예, 모다나처럼 진짜 그 카리스마가 진짜 와, 대단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올림픽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요.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컬링팀 선수들이 경기 시작도 하기 전에 대기실 가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잘하라고 격려를 했겠죠. 근데 나 이 사람 도대체 뭔가 싶은 게 이철우는 지금 경북도지사 선거를 나가겠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까지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예, 공언했죠. 예. 근데 실제로 경상북도에서는 컬링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준 적이 없대요. 실제로.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게 농반 진반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금메달 못 딴 게 이철우 때문이다. 멘탈 게임이야. 사실 스포츠는 굉장히 막 중요한 게 멘탈 중에 하나인데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정치인이 와가지고 뭔가 덕담한다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짜증 진짜 개짜증이에요. 그런 식으로 들어보면 진짜. 근데 더 짜증나는 거는 언론들의 행태인 거죠. 사실 박영선 의원이 논란이 됐을 때 윤석민 선수의 시합이 끝나고 나서 피니시존에 가서 그냥 잠깐 인증샷이 찍혔던 거거든요. 일부러 찍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그런데 이거 이철우는 이게 시합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가지고 뻘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포탈에도 안 나오고 어디에도 다루지를 않아요. 너무 목적이 보이는 숟가락 얹기였어요. 분명히 이제 성공범으로 등장합니다. 평창올림픽 컬링팀. 내가 많이 도와줬어. 이거죠. 그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진짜.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 올림픽이 반납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평창 군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창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 월드컵은요 국가가 유치하는 거고요. 그래서 2002년 코리아 저팬 월드컵이라고 하죠. 예. 올림픽은 도시가 예. 유치하는 거예요. 평창이란 이름이 걸려 있는 그래서 평창 군수가 반납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 88은 뭐였죠? 서울? 그렇죠. 세울.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유치한 거죠. 예. 그래서 강원도 분들이 사실은 그런 거잖아. 보통 우리나라 월드컵이라는 게 올림픽이라는 게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대략 보면 서울 아니면 부산이거나 대체적으로 서울 중심으로 가잖아요. 예. 근데 이번 올림픽은 강원도라고 하는 지자체가 사실은 주도해서 해낸 거죠. 국가적으로 같이 하긴 했지만 강원도 도민들한테도 우리가 박수 한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민들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올림픽 기간 동안 딱 이틀 이 날씨가 좋았다잖아요. 개회식과 그 폐회식 하는 날. 문재인 대통령 지하에서는 하늘이 뭔가가 막 도와.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천안은 뭔가도 양심선 하나 나올 거야. 강원도민들 10만 명이 자원봉사자와 응원단 등으로 힘을 보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라고 하는 공간이 산악지대가 많고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오개티로 남았다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강원도의 인구가 전체 150만 중에 10만 정도가 우리 하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150만 중에 10만이 지금 응원단과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으니까. 그 10% 가까운 분들이 고생하셨네요. 사실 이 동계올림픽과 일반 하계올림픽도 멈춰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영철이 당시 회담장에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 측 대표로 회담장에 나가 김영철을 만났던 당국자들은 꺼려지는 인물이라는 점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화는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도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화는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었고 또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통전부장이고 대남 담당 비서고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니까 그거를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면은 대화 자체가 이제 앞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통일부 당국자 역시 전쟁 중에도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한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 여권은 자유한국당이 같은 상황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한 고위급 비밀 접촉을 하면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만들자고 먼저 북한에 제안했다고 북측이 폭로했던 겁니다. 북한은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이 돈봉투를 건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를 부인하자 2011년 5월 9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하며 녹취록도 있다고 재차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2월 26일이고요. 어제 바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자, 정말 잘 끝난 올림픽을 우리가 박수를 좀 쳐서 환영을 좀 해야겠습니다. 사실 엄청 긴장했거든요. 예. 박수 가장 세게 치신 분,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자, 명종님. 예, 올림픽에 직접 한 번도 못 가본 유명종입니다. 아, 진짜 아쉽다. 그건 진짜 아쉽다. 장애인 올림픽이 있어요. 패럴림픽. 거기도 한번 가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는 아마 티켓 판매에 있어갖고 굉장히 많이 고전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다음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올림픽 잘 끝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 방송할 때 특정 종교 팟캐스트를 들어서 우리 좋아요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 예. 그때 청취료 대신에 하트 눌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건만 종교 팟캐스트만큼도 못한 새가 날아든다의 아쉬움 이런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가 종교 방송은 아니니까 이해해야죠.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순위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써요. 5년째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송 내용이 떨어지면 순위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팟캐스트라는 게 제목 싸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목이 좀 세다 그러면 클릭해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대랄까? 욕심은 없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 쓰잖아요. 들을 게 없을 때 듣는 방송. 근데 저는 그게 만족합니다. 들을 게 없을 때 가장 먼저 우리한테 손이 간다는 거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순위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위에는 넘사벽이 있잖아요. 김어준, 김용민을 넘어서고 싶은 욕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데
제가 정말로 기대하는 건 하트 숫자예요. 근데 그 하트 숫자가 지난주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만 3,300명 정도가 하트 찍어주시는. 그래도 3,000명이 넘는 거는 희귀한 일이잖아요. 희귀한 일이긴 한데 사실 청취자들의 1%도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음모론을 제기해 보면 이 팟빵이 일부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해 봅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폰에서 하트를 누르고 듣다가 다시 한번 켜보면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또 누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끄고 계속 듣다가 다시 켜보면은 또 하트 누른 게 사라져 있어. 그래서 이게 하트를 누르셨던 청취자들 중에 억울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 분명히 눌렀는데. 그렇지. 근데 내가 해보니까 방송 제목을 누르면 플레이하는 창이 나오죠. 예. 그래서 맨 위쪽에 비어있는 하트가 있죠. 거기에 바로 찍히지가 않아요. 항상 해보면. 이게 한번 누르고 나서 그게 빨간색으로 변했을 때 화면을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그 전에 의식적으로 누르고 빨리 돌아오고 보면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이 방송 청취자의 딱 1%만 하트 찍어달라. 저는 그게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하트가 많이 찍히면 방송의 어떤 수준, 내용 이런 거 떠나서 그 많은 분들이 새가 날아든다. 니들 정말 고생하는구나. 애따 하트 먹어라. 이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랄까 기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트가 많아질수록 또 긴장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트 꼭 찍어달라는 말씀 부탁 좀 드리고요. 이번에 도전 10,000개. 오. 왜냐면 그 종교단체가 9,000 몇 개가 지금 탑이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누군가 찍겠지 하고 안 찍으셨던 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다른 걸로 칭을 됩니까? 딱 하나 하트인데 방송 제목을 누르시고 플레이 창이 나타나면 거기에 맨 오른쪽 상단에 빈 하트 있습니다. 거기에 검지로 해야 돼. 검지로. 검지로 하트를 누르시고 빨간색으로 채워지는 걸 보신 뒤에 다시 백스페이스바를 눌러가지고 돌아오시고요. 네, 이번에 그 올림픽 폐막식 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트 표시하는 거 보셨죠? 오케이. 네, 그 정도로까지 하셨으면 아주 좋은 예를 들었어요. 네. 자, 북한과 남한 선수 사이에서 군사분 계선을 항상 만들어주던 바로 그 바흐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하트 눌러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올림픽이 잘 끝났죠. 편집하는 중간에 폐막식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늦게 도착해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폐막식을 잠깐 보는데 느껴지는 그 어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느낀 거. 왜요? 저는 올림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닥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휴 저런 거 해서 뭐해? 뭐 전시행정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문 대통령 정부에서 하는 올림픽이다 보니까 애정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애정을 갖고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더라 이런 얘기죠. 똑같은 건데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래요. 예. 누가 주도하느냐가 달라지더라고. 나 박근혜가 계속했다 그러면 정말 이상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정권이 바뀌지 않고 25일 날 박근혜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이상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상상을 안 해봐서 저는 그런 끔찍한 상상을 꼭 해야 돼요. 저는 그 개막식 때 그런 상상을 했어요. 네. 그 개막식 총감독님이 좀 우리하고 코드가 잘 안 맞으시는 분이거든요. 송승환이요? 네. 그런데 그분의 그 연출작을 보면서 저 연단에 박근혜가 하얀 한복을 입고 서 있으면 이건 완전히 콜라보레이션 제대로다.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 옆에 정유라가 서 있고. 그렇죠. 말 타고. 예. 그러니까 소름이 쫙 돋더라고. 개막식 보면서 저는 그걸 개막식 날 느꼈어요. 그런 것을 떼어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 순간 그 상상을 한번 탁 하는 순간에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송승환 감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개회식 폐회식 이 이벤트 자체에 할당된 예산이 역대 전 세계 올림픽들 중에 가장 작았다고 해요. 1,000억이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 예산 자체가. 근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은 예산이 600억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600억에 맞춰서 하느라고 제약 조건이 생길수록 사람이 더 창의적으로 변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극대화된 것 같아요. 개회식 폐회식에 들어가는 이벤트 행사 비용은 기본 예산이 할당이 된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추가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보통 진행을 할 때 중간에 한 2-3번씩 추가 예산이 배정이 되면서 그 정도 금액을 맞춰주는데 이번에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면서 그 과정이 없어졌죠. 중간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추가 예산 배정을 한 번 했어요. 그때 100억인가 얼마인가 하여간 정확한 금액인 기억이 안 나는데 추가 예산 배정을 해서 그 금액으로 관중석에 LED 라이트를 설치한 거예요. 100억 맞아요, 100억. 예. 그러니까 관중석에 그 폐회식 날 각국의 국기들이 쫙 흘러가잖아요. 그 등을 설치한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거기에 바닥에 영상이 뿌려졌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도전인데 역대 올림픽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지만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거래요. 근데 그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영상을 활용하다 보니까 영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어 짜내다가 빔 프로젝트 60대를 돌려가지고 바닥으로 쏘는 그런 기술을 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총감독이었더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개막식, 폐막식에 할당된 예산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예요. 네. 근데 그 인건비가 사람이 많이 들어올수록 인건비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한테 개막식, 폐막식에 오는 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그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식사비네, 체리비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니까. 그러면 영상, 아까 말한 빔, 드론 이런 식의 것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이번에 또 폐막식 때 드론이 하늘에서 보여주는 그런 쇼들은 정말 환상적인데 아까 중국 이야기잖아요. 중국이 최근에 스포츠 이벤트를 많이 유치하는 편인데 거기는 돈을 정말 쏟아 붓습니다. 사람 머리 숫자만 해도 그게 인해전술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쏟아 부어요. 그 반면에 그 비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치러내서 일단 감사하고 문제는 미국도 평창 올림픽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우려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안전사고 없었고 그리고 진짜 보통 예상하기 그런 거야. 북핵이 바로 위에 있고 그래서 그 철통 같은 경비 군인들이 막 총 들고 서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왔나 봐요. 외국인들이. 근데 실제로 총 들고 서 있는 군인들이 안 보인다는 거지. 프랑스에서 공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진짜 큰 총 들고 있는 무장 군인들을 자주 보다가 그런 상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맞아요. 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올림픽이라는 대사업을 치르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선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보안 문제. 특히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테러를 벌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전 세계의 모든 선수들이 모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나 유럽 국가 선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테러의 타겟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올림픽을 할 때는 무장군인들이 경비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검문 검색을 엄청 강화하는데 엄청 강화하죠. 한국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일단 무기 규제가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두 번째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무기를 들여올 수가 없어요. 시스템상 우리나라는.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도 경찰 경비 병력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게 다시 보여지는 거고요. 사실 한 2달 전만 해도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막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사실은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에서도 그런 테러 사건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일어나니까. 걱정이 됐겠죠. 그리고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공연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싸이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처음에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실검에 싸이가 1위로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사실 싸이는 나오지 않았고 엑소하고 CL이 나왔는데 엑소하고 CL은 나중에 이방카와 또 따로 만났나 보더라고요. 근데 싸이는 왜 안 나왔냐 이야기에 싸이가 아시안 게임 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여줄 게 싸이밖에 없냐 또 이런 악플이 달려서 싸이 입장에서는 나가도 욕먹고 안 나가도 욕먹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그냥 안 나가는 걸로 했다. 한 번 나간 적이 있는데 또 싸이가 나오면 또 빈정거리는 쪽에서는 한국에 싸이밖에 없냐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안 나가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개막식 때 싸이 노래가 나온 적 있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드론으로 만든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이 평창 밤하늘을 뛰어다니자 함성이 터집니다. 빨간 하트로 변해 선수들과 관중에게 감사를 전하고 5아이의 작별 인사를 끝으로 17일을 밝힌 성화가 어둠 속에 사라집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평창이 동계올림픽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You have shown how sport brings people together. I can truly say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are the games of new horizons.
외국 언론들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폐회식을 통해 한국이 기술 역량과 문화적 힘을 보여줬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로 평화를 꼽았습니다. 적자가 날 거라는 우려와 달리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개폐회식 예산은 686억 원, 베이징 올림픽 10분의 1 수준으로 저비용, 고감동을 실현했습니다. 선수들의 선전으로 전체 입장권의 약 91%가 팔려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적어도 균형 재정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흑자 재정으로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남북 선수단은 폐회식에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따로 들고 차례로 입장해 공동 입장했던 개회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평창에서 북측 대표단을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면서 비핵화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동결 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비핵화 진전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협상 권한을 가진 통일전선부장이 상대인 만큼 전공법을 택한 겁니다. 다만 북측을 자극할 수 있어서 최종 단계인 핵 폐기까지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핵은 남북 간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발해온 평소 북측 태도와 달리 김영철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나아가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자신들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고 말해 북측의 훈련 중단 요구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촉구한 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서도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북미가 하루빨리 마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본격적인 북미 대화 조율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주사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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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오늘은 청계광장으로 나가 김영철 박람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찰 추산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인 한국당은 2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SNS상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합니다. 국군 뒤통수권자가 살인범을 불러놓고 서로 짝짝꿍하고. 장애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한국당의 거친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모인 자리에서였습니다. 야당 무시하고 정말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제1야당 원내대표 심정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하라는 야당 요청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오늘 운영위는 열리지 않았고 국회 산자위는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취소됐습니다. 아동수당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와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오늘도 국회는